요즘 세상은 하나만 하는 기업이 잘합니다. 그 AI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몇 기업들이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하죠. 네.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진짜 작년과 다르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작년에는 그래도 사고 싶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골라야 되는 고민이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데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내년에 그런 게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오면서 어떤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냐면, 어떤 업종이나 산업을 사자라는 게 말이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컨대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길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전자 내에서도 달랐을 거고, 석유화학 내에서도 업종 간 이 구분이 확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죠? 건설업종도 지금 보면 신저가에는 오늘 건설업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견조한 건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드디어 어떤 업종과 관련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세트로 묶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개별 기업별로 그 산업 내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 나눠져 가고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전통 산업을 구분할 때 화학이냐 철강이냐 이랬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화학 내에서도 어떤 기업은 2차 전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는 순수 케미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또 나뉘어져 있고, 철강도 그렇잖아요. 또 어떤 철강은 2차 전지가 있고, 또 어떤 철강은 또 순수 철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산업군으로 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게 맞는 거죠. 왜냐면 그 기업들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업황 때문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별로 이제는 각계 전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별로 우리가 뭔가 그 업종 내에서도 뭔가 이제는 세세하게 쳐다보면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어려워지겠네요. 더 세심하게 이 기업을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 많이 피곤해졌고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 내내.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포트폴리오 올해 구성에서는 다 망했다라고 한 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좋은 업종을 샀을 건데 그게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또 ETF 효과도 있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모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좋았는데 한두 종목이 와르르 무너보니까 ETF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ETF 다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죄 없는 애들도 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현상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꿎어서, 아니 이 기업은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빠져? 이런 현상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을 걸고 들어가는 게 요즘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사실 제가 틀린 게 아닌데 틀린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틀렸으면 여러분들의 정말 비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중에서도 이 업종, 이 산업 하나만 잘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걸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요즘 세상은 하나만 하는 기업이 잘합니다. 확실히 잘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내년부터 이제 AI가 혹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AI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아직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는 대부분의 기업들로 적용이 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이슈로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몇 기업들이 보이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TSMC는 하나만 하고 삼성전자는 두루두루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TSMC가 이긴 이유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집중해서 한물을 봐서 내가 여기에서 세계 1등이 될 거다라는 거 올인하는 기업과 이것저것 하면 에너지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였었거든요. 일본이 원래는 아시겠지만 미드웨이 뭐 이런 데서 막 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미드웨이에서 지고 또 진주만 사태 나고 나서, 특히 진주만이 끝나고 나서 혹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두리틀 중령이라 그래서 이분이 일본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이 그거 하고 나서 당하고 나서 일본이 택했던 게 뭐냐면, 어디서 미국이 올지 모르다 보니까 전선을 넓게 펼쳤어요. 원래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전선이 넓다는 얘기는 전선이 자체가 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돌파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재 우리 기업들의 모습이면 여러 가지를 하는 기업들, 그래서 전자도 분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서 얘만 진짜 주야장천 잘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저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만 하는 기업들이 더 유리하더라고요. 카전도 LG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기업들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신기술은 새로운 기업이 그것만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컨대 전기차, 테슬라 당하는 거 보셨어요? 기존의 전동차들이 테슬라를 당하지 못하죠. 테슬라만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기술도 이렇게 잘 보시면 새로운 것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AI 같은 경우도 챗GPT가 아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점유율이 훨씬 더 아직은 높을 거예요. 왜? 기존에 우리가 뭐 구글이나 서치엔진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쉽진 않은 거죠. 물론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처럼.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기존에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이 사업을 벌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게 분산이 되기도 하고 되게 어렵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온 애들은 생각이 달라요. 뭔가 기존에 쓴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슬라를 만든 애들이 자동차 전문가가 없었거든요. 왜? 자동차가 필요 없으니까. 그죠? 거기는 인버터고 모터 이런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 차별점이 있었던 건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내년에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들, 비즈니스들이 나오면 의외로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산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 사업을 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제가 볼 땐 뭔가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유의미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공모주 시장도 다시 이렇게 붐이 될 수도 있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뭔가 현재 시장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면 오히려 공모주 시장과 상관없이 의외의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상장 전에 뭐 이제 신규 상장 가능성이 보이는 주식들을 사고 싶은데 비상장일 때 이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비상장 이렇게 떠 있는 거 말고 뭐 증권사 통해서 한 5억 정도 사고 싶은데 뭐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그러면 알아봐 주고. 알아봐는 주지만 그게 아시겠지만 비상장 거래 같은 경우는 맨투맨으로 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가능은 전부 다 합니다. 왜냐면 VC들도 있다 보니까 VC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다 폭망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샀더니 실제 상장을 해가 주가가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왜냐면 상장 직전에 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마 지난해인가 언제는 한번 이제 상장만 되면 따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했었는데 지금은 반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을 잘 보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사실. 그럼 신규 상장주 좀 사는 노하우, 뭐 예를 들어서 상장 당일에는 사지 마라 뭐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때마다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얼마나 싸게 상장됐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저는요, 비싸게 상장될 때 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 정말 좋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헐값에 상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보호예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헐값에 상장되고 나서 이제 못 견디고 나간 애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성공률이 제일 높았어요. 괜히 뭐 시장 좋을 때 가서 따상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는 원래 뭐 한 3만 원 정도 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확 가격이 후려쳐서 너무 싸게 들어오는데 그조차도 가격이 빠지면서 그죠? 공모가 이해로 훅 내려가고 있고 근데 또 옳다구나 해가지고 먼저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보호예수까지 물량이 나오면 이건 저는 거의 주워서 실패해 본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코스닥 공부할 때 기존에 있던 종목 공부하라고 안 해요. 그것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이 새 시대를 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왜냐면 그래도 지금 공모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검증을 받고 올라온 거니까 당장 망할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놓고 보호예수만 잘 공부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기가 되게 편해요. 지금 최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의외로 로봇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상장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로봇과 관련해서 뭐 섹터와 관련해서 시메스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것도 또 공모가회로 다 훅 빠졌거든요. 그죠? 너무 심하게.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그럼 이제 나중에 로봇이 될 때 어떤 것들이 뜰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로봇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로봇 관련 신규 상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네. 이제 AI 시대가 이제 되니까 또 AI 관련 신규 상장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럼요.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것만 새롭게 하는 애들이 머리가 다른 거예요. 야, 기존에 내가 했었는데 이것도 했어 그러면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이제 2, 3 버전이 아니라 약간 중간 버전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심플하게 그것만 관련된 어떤 경쟁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만 하니까. 혹시 방산 쪽에서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사실 뭐 방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가 되게 원래 투자가 어려운 게 방산을 잘하려면 무기를 아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기는요 어떤 분이든지 공부해보면 한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고 뭐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국제관계예요. 이 무기가 필요한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무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각광을 받는 무기 안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지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에 동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이게 가능한 게 방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밀떡이라고 해서 방산을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무기만 잘할 텐데 그 무기를 누가 선택해 줄 만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방산이라는 산업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게 저였었을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읽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랍 경우 같은 경우는 아랍의 어떤 전쟁 상황을 보면 항상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보통 우리 패트리어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인 건데 그런 어떤 유도무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지상전 무기, 전차라든가 아니면 K9 자주포가 필요했던 거는 거기는 그냥 평야예요, 평야. 어느 정도 평야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있는 쿠르스크를 뭐 침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쿠르스크 지역은 2차 대전 때 전차전으로 되게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차전이 이 쿠르스크에서 일어났는데 한꺼번에 8,000대가 부딪혔어요.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차가 8,000대가 부딪혔었고 그때 이제 러시아 장군이 주고프 장군이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동네에 이제 독일이 이제 패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평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넓으면 전차 8,000대가 그것도 조밀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했을 겁니까? 서로 포 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숨을 데도 없고 그렇죠? 드론이나 이런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어떤 지상전 무기가 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국가, 남미면, 북미면, 또 중국과 관련했으면 각각의 어떤 무기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무기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독일이나 경쟁국들이 경쟁이 있는지 이런 외교관계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투자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 아니고 방산 좋으니까 이거 좋으니까 이거 이런 식은 안 돼요. 저는 그냥 수주 많이 되면 좋은가 보다. 그 수주를 볼 수 있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예측을 하려면 네. 군사관계 아니면 우리가 알고는 외교관계, 그다음 무기에서 경쟁관계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랍 쪽에서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내가 아랍에 이제 내가 무기가 직접 팔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경쟁자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아랍 쪽에 무기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도 했었던 거니까 이런 요소들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거지 뭐 퍼가 어떻고 퍼갔다 이런 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 수주 산업은 지금보다도 더 비싸게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요. 또 궁금한 산업 업종이 생겼는데 조선주가 트럼프 수혜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조선주는 또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주를 바라보는 가장 큰 측면은 뭐냐면 미국이 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이 관세를 먹이겠다, 장벽을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역발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없는 거는 관세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조선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방산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방산이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중국이라는 국가를 배제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조선업의 가장 큰 어떤 경쟁 상대라고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제일 큰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중국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산업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독점적 구조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조선 업종이 다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특정 조선 기업들 중심으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여러분들 베센트라 그래서 이번에 재무장관이 된 분이 보시면은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우선 과제가 에너지 패권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패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관련된 무역 적자 해소를 에너지를 사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셰리가스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개발을 해서 많이 할 거니 너네들이 많이 사가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럽 집행위원장이 뭐 미국의 LNG 수입을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그런 일회성 통화. 그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뭔가 트럼프가 얘기했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거 하나잖아요. 미국하고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에너지는 수입할 건데 수입처를 바꾸면 되죠. 사우디였던 걸 미국으로 바꾸면 우리 손해가 나나요? 아니면서 미국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죠? 봐봐, 내가 당신들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켜 줬잖아.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손해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죠? 다변화시키는 거니까 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안 해야 될 거 수입한다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도 없는 건데 여기서 수입하는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그동안 러시아에서 가스 갖다 썼은 걸 그거 안 하고 아 그래? 이왕이면 그럼 미국에서 할까라고 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미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가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 살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를 사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할 게 테슬라 정도 빼놓고는 솔직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국산을 더 선택하잖아요. 왜? 우리 게 더 좋으니까. 근데 그거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고 그러면 미국의 월풀 가전을 사라. 누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야. 그죠? 미국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많이 해주길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관련된 산업이 이건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고 그걸 또 우리하고 중국하고 근데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괜찮죠. 지난해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배터리 이런 관련 드롭들이 좋았던 건 산업의 크기도 있었지만 공통점들이 전부 다 중국을 배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혹시 미국의 주도 업종과 대장주는 뭐가 될지 궁금해요. 사실 AI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굳이 AI 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쪽으로 비껴나가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쪽이 많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그쪽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기존에 있던 기업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그쪽 안에서도 스타트업 이런 애들이 뭔가 접목이 되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업들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마크 저커버그가 그 지금 페이스북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부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통하기 위한 걸로 이걸 만들었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 머리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죠? 뭔가 내가 아주 젊은 분들인데 보통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까 하는 분들이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게 장난감이에요. 우리는 생업과 관련해서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업을 위해서 배운 사람들인 거고 후배분들은 생업이 아니라 그게 장난감이고 놀이터였던 거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AI도 저희들처럼 기성세대보다는 지금 저희들보다 후배분들일수록 조금 더 이해도가 깊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난 이런 거 가지고 이걸 해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이 편해지면이에요. 별게 아니라 세상의 혁신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썼더니 너무 편했어. 그럼 그게 혁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쓸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이메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전에 우리 편지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1999년도였는데 그때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도로 넘어갈 때 전 그때 파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밀레니엄을 파리에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참고로 놀다가 숙소 못 들어서 그 겨울에 길바닥에서 잔 기억이 지금도 있는 1월 1일을 길바닥에서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엽서를 썼는데 제가 더 먼저 왔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해외 엽서를 왔는데 그땐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메일이 되고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 것처럼 내가 편하니까 이전으로 안 돌아가더라. 그게 혁신이에요. 별게 아니라. 지금은 빨래 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세탁기로 하는 것처럼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저걸 내놨는데 야 저것 때문에 내가 되게 편해져서 기존에 했던 가는 이쪽으로 몰러가는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시장이 보일 거예요. 그럼 지금 AI가 주도주로 지금 된 지 벌써 2년 다 돼가잖아요. 내년에도 주도주라고. 비즈니스 모델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AI다가 아니라 AI가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진화해 가면서 이 모습으로 진화해 가는 거고 그 진화해 가는 과정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뭐 이제 지금 그동안 올랐던 게 이제 인프라였잖아요. 뭐 냉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빅테크는 조금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여기 좀 그렇죠. 선호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뭔가 나름대로 더 강하게 올리려면 뭔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하드웨어나 인프라는 꿈을 꿀 수는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보이잖아요. 숫자가 보이고. 그럼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렵죠. 그 이상으로 뭔가 올리려면 얘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사업성이 무궁무진해. 그러면서 그 무궁무진한 사업과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주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뀔 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겠죠. 저는 그런 게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지 우선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저는 진짜 업종이나 종목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번에 또 출연했을 때 또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아마 좀 바이코리아 하면서 이제 좀 싱긋 웃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